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정순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어가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순간 황기찬은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어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녀를 부축하며 불러도 눈동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던 단 한 사람 최자영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여자가 내 어머니라는 걸 증명해 줄 수도 있어. 그리고 너의 아버지도 알고 있지. 대신 내 조건을 들어야 해. 지분과 갤러리를 요구하는 최자영의 거래는 너무나 잔인했지만 그녀의 욕망을 위해 필요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순간 황기찬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나는 내 손으로. 안 돼. 라며 소리쳤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뒤엉켜 있었고 그저 입술만 떨리며 이어지지 않는 울음이 흘렀죠. 그 순간부터 황기찬의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현실과 기억 사이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어둠 속에서요. 그럼 황기찬의 생모 정순자가 찾아오고 그로 인해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황기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YL그룹 본사 로비 앞 햇살이 유리벽을 비추는 가운데 연두색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왔고 눈빛은 어딘가 비장했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에게 쏠렸고 비서실 직원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는 명함 하나 없이 당당히 말했어요. 황기찬 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시감이 숨어 있었어요. 정순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았고 마치 수십 년 전처럼 이 건물에 익숙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서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오는 황기찬을 보자 그녀는 단호하게 다가가 낮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을 거야. 황기찬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순간 경호팀이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어요. 그 사진 속엔 아주 어린 시절의 황기찬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얼어붙었어요.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가슴 깊은 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모습이었지만 눈매와 인매는 분명 황기찬 자신과 똑같았어요. 황기찬은 순간 웃어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에 스며드는 이상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어요. 누구지 저 눈빛, 어디서?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다고 해요. 넌 나를 기억 못하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매일 생각했어. 그 말에 황기찬의 걸음이 잠시 멈췄고 직감적으로 이 여자를 함부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경호팀을 돌려보내고 조용히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녀의 손등 위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자국 하나가 그의 시선을 오래 붙들었죠. 근처의 한적한 커피숍, 창가 자리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여자는 진동하는 손을 살짝 감추며 커피잔을 들었고 황기찬은 눈빛을 피하지 않은 채 물었어요. 이제 말하시죠. 대체 누구십니까?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한 뒤 입을 열었어요. 내 이름은 정순자예요. 이름조차 처음 듣는 듯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사연은 심장을 파고들었죠. 정순자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고 커피잔을 든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순자는 떨리는 입술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난 내 생모야, 기찬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간 전체를 뒤흔드는 무게가 있었어요. 황기찬은 얼굴이 굳어졌고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나직하게 물었고 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내가 아주 어릴 때 부잣집 문 앞에 널 두고 난 떠났어. 그녀의 눈가엔 후회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흐르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황기찬은 혼란에 빠졌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정순자는 마지막으로 무언가 더 전하고 싶은 듯 손을 뻗었죠.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입을 여는 순간 갑작스레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앞으로 쏠리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고 황기찬은 얼어붙은 채 소리쳤어요. 누구든 도와주세요. 그 순간만큼은 감정이 아닌 본능이 앞섰고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커피숍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황기찬은 직접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 여자가 심장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졌어요. 빨리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그녀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죠. 정순자 씨, 정신 차리세요. 지금 말하신 거 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고 차가운 바닥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순간 그의 세상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정순자는 중환자실로 직행되었고 의료진은 곧 중대한 진단을 내렸어요.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뇌졸중이 발생했고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황기찬은 의료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친어머니라고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그런데 이제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의 머릿속은 멍했고 진실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어요. 의료진은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고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클 거라고 덧붙였어요. 이 사건은 병원 관계자를 통해 곧 YL 내부로 전해졌고 곧 회장실과 홍보팀에도 긴급 보고되었어요. 황기찬 회장이 어떤 여자와 함께 병원에 왔는데 그녀가 기찬 씨 어머님이랍니다. 이 말은 회의 중이던 몇몇 이사들에게도 퍼졌고 사내 게시판엔 황기찬의 생모 등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사 전체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어요. 주가는 요동쳤고 언론은 정체불명의 여성의 등장 배경을 두고 추측을 쏟아냈어요. 그 소식은 곧 당재인의 귀에도 전해졌어요.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직감적으로 이 일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제인은 곧장 어머니 최자영을 찾아가 엄마, 혹시 정순자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순간 최자영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그대로 떨어졌고 그녀는 숨을 들이쉰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 이름은 잊고 싶던 이름이었어요. 최자영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술 끝엔 오래전 봉인된 비밀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숨겨온 과거가 문을 열고 돌아온 것처럼 그 이름 하나가 그녀를 과거로 되돌려 놓았어요. 아무도 몰랐던 그녀 혼자 지고 있었던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고 절대로 다시 마주해선 안 될 악몽이었어요. 설마 어떻게 그녀가 살아있었단 말이야. 최자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였어요.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정순자가 나타났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 줄은 몰랐던 거죠. 수십 년 전 그 여자를 이 땅에서 지우겠다고 결심했던 자신이 그 기억을 밀어낸 채 살아왔던 그녀가 결국 이렇게 또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 위험한 존재가 되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한참을 앉아있던 최자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당황하고 무너지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죠. 그녀는 곧 이 사태를 다시 계산했고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이렇게 된 거 내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해. 그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고 수첩에 오래된 번호 하나를 적어 두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기회를 어떻게 써먹느냐였죠. 상대는 다름 아닌 황기찬이었어요. 지금 주도권만 쥔다면 과거도 미래도 다시 그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피어났어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검정 슈트에 진주 브로치를 단 최자영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는 흔들림이 없었고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귀찮아, 나랑 점심 먹자. 할 얘기가 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말투였지만 그녀의 속엔 이미 새로운 거래의 계산서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상대를 설득하는 건 언제나 그녀의 장기였으니까요. 그녀는 감정을 숨긴 채로 가장 친절한 얼굴을 꺼내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가장 비싼 한정식당의 룸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어요. 최자영은 웃으며 반찬을 건네며 말했죠. 그 여자 알고 있니? 황기찬은 젓가락을 멈췄고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무심한 척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갑자기 내 주변에 수상한 여자가 나타났다고 들었거든. 뭐 너도 놀랐겠지만 나도 많이 놀랐어.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황기찬은 그녀의 태도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정보를 끌어내려는 계산을 느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황기찬은 결국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 여자가 제 어머니래요. 그 말이 끝나자 순간 공기가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최자영은 웃는 얼굴을 유지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믿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민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귀찮아, 사람은 누구 말이든 쉽게 믿어선 안 되는 법이야. 진실은 늘 대가가 있어. 그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시선으로 아들을 마주했어요. 최자영은 찻잔을 입가에 대며 천천히 말했다고 해요. 너도 궁금하지 않니? 그 여자가 정말 너희 엄마라면 너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지 말이야. 황기찬은 눈을 크게 떴고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 하지만 그냥 알려줄 순 없어. 그 진실은 값진 거니까. 그녀는 말끝을 길게 끌며 결국 본론을 꺼낼 준비를 했어요. 진실이란 말이 그의 귓가에서 맴돌았고 불안감은 점점 공포로 바뀌어 갔어요. 나에게 빼앗은 아이의 집은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갤러리까지. 그걸 내놓는다면 알려줄게. 최자영의 말은 단호했고 거래는 이미 계산을 마친 얼굴이었어요. 황기찬은 처음엔 웃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이 일그러졌죠. 그게 지금 하실 말입니까? 그 여자가 쓰러진 상황에서?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되물었어요. 하지만 최자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알고 싶은 만큼 나도 받아야 할 몫이 있어. 진실은 공짜가 아니란다.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고 황기찬의 분노로 치를 떨었어요. 황기찬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미쳤어요? 그딴 거래 안 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무시한 채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최자영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아직 아니야. 넌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 그녀는 중얼이며 다시 찻잔을 들었죠. 상황은 완전히 그녀의 손 안에 있었고 필요한 건 시간과 그 남자의 절박함 뿐이었어요. 그녀는 늘 그래왔듯 상대가 무너지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황기찬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정순자의 병실 앞 간호사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고 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뇌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무표정한 얼굴의 정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고 무언가를 말하려던 입술은 멈춘 채였어요. 황기찬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죠. 왜 하필 지금이야 대체 왜?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닿을 수 없는 현실은 그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사무실 한쪽 계약서 위에 놓인 펜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황기찬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펜을 집어들었고 단정한 서명란 위에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어요. 진실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한 줄 생각이 그를 움직였죠. 종이 위에 마지막 점을 찍고 나자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서명을 마치고 계약서를 최자영에게 건넸고 그 순간부터 대가 없는 진실은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죠. 최자영은 서명된 계약서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에 잠겼어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천천히 서류를 확인했고 손가락 끝으로 사인을 짚으며 말했죠. 이제야 대화할 자격이 생겼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말끝마다 독이 묻어 있었어요. 황기찬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고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정순자, 그 여자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단다. 그 여자는 내 친정, SY그룹에서 격리직으로 일했었어. 최자영은 시선을 멀리 두며 말을 이었어요.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강해서 다들 좋아했지. 하지만 그녀에겐 약점이 있었어. 바로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거.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어느 날 우리 회사 사무직 남자 직원 하나랑 연애를 시작하더군. 아무도 모르게 사내 연애를 하던 그 둘, 난 오래전부터 그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내 인내는 그날 끝났지. 나는 둘의 퇴근길을 몰래 따라다녔어. 같이 걷는 걸 보고 웃고 있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 최자영은 두 눈을 감으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 남자는 나에게 관심조차 없었지만 난 그를 갖고 싶었지. 결국 시댁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사이동을 시켰고 정순자를 도려내듯 밀어냈어.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는데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 난 아주 정교하게 움직였지. 나는 그 남자를 갖기 위해 시댁의 이름을 썼고 그녀의 가난을 이용했어. 고의로 회사 내부 감사까지 넣고 그녀의 부서에서 실수가 난 것처럼 꾸몄지. 최자영의 말엔 자조와 승리감이 동시에 엉켜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해고됐고 그 남자도 인사이동을 당했지. 나는 그 남자를 얻었지만 그녀는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직장도, 사랑도. 황기찬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눈을 감은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의 친아버지는 강규철 회장님이셨어. 최자영은 마침내 진실을 말했어요. 그때 그 남자, 내가 빼앗은 사람. 그가 바로 내 아버지였단다. 황기찬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제인과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봤어요. 최자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였죠. 그래서 내가 두 사람 결혼을 반대한 거야. 내가 그녀와 한 피를 나눈 형제니까. 하지만 제인이 먼저 아이를 가졌잖니.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 이미 늦었지.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반대했지만 회사 이미지 때문에 결국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단다. 황기찬은 자리에서 휘청였고 한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뒤섞여 무너지고 있었고 진실이 그를 마치 칼처럼 찔러오고 있었어요.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볼 힘도 없었죠. 나는 네가 혼외 자식이라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어. 최자영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널 미워했는지도 모르지. 어쩌면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는지도 몰라. 그녀는 다시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고 해요. 넌 날 믿지 않겠지. 이건 제인의 머리카락이야. 내 DNA와 비교해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황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간 황기찬은 곧장 진단서를 청구하고 유전자 검사 절차를 밟았어요. 머리카락과 자신의 검체를 제출하며 그는 마지막 희망이 틀리길 바랐어요.
시간이 흐르고 결과가 나왔을 때 병원 복도에서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가족 일치라는 단어가 종이에 선명히 박혀 있었죠. 강재인은 그의 이복녀 동생이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죄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충격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어요. 황기찬은 머리를 감싸준 채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간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뒤엎었고 더는 숨 쉴 수 없을 만큼 죄책감이 엄습했죠. 나는 재인을, 내 동생을 속으로만 되뇌며 손끝을 떨었어요. 그 순간 정순자의 병실을 지나던 그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숨만 쉬고 있었고 그 모습조차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심장은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밤 황기찬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꼬박밤을 새우며 눈을 감지 못했죠. 그는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며 중얼였어요.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 진실을 모르고 그를 몰아세웠잖아. 그의 눈동자엔 초점이 사라졌고 기억과 현실이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황기찬은 점점 정신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은 그에게 구원이 아닌 파멸의 서곡이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인 거야. 황기찬은 복도 구석에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 중얼거렸어요. 진실을 알게 된 이후 그는 붕괴하고 있었죠. 뇌를 울리는 죄책감은 침묵 속에서도 쉴 틈 없이 그의 귓가를 때렸고 두 손은 이미 얼어붙은 듯 떨려왔어요. 벽에 기댄 채 자신의 머리를 반복해 부딪히며 중얼였어요. 난 그분을 몰아세웠어.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어.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32문단. 그날 밤 황기찬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차량 안에서 등을 기댄 채 새벽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앞에 놓인 도시락은 그대로 식어갔고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했죠. 잠도 자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과 정순자의 떨리는 손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차가운 말들이었어요. 그는 모든 감각이 멈춰버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죠. 회사에 나왔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고서엔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딴청만 부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무실 안에서 정순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찬아. 분명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의 귀에만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점점 멀어져 갔고 동공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책상 위에 머리를 묻고 수십 번을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손등은 핏줄이 솟구쳤고 얼굴은 점점 푸석해졌어요. 자책의 깊이는 감당할 수 없는 죄와 맞닿아 있었죠. 그는 과거의 대화를 되새기며 자꾸만 스스로를 찔렀어요.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누가 어깨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 쓰러질 듯 그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었어요. 그날 오후 황기찬은 거리로 나섰어요. 어딘가에 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죠. 그러다 골목 어귀에서 노인을 마주쳤고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는 그대로 그 노인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버지. 황기찬은 오열했어요. 노인은 놀라 손을 뿌리쳤지만 그는 더 세게 부여잡고 소리쳤죠. 아버지, 나예요. 기찬이요. 돌아오세요. 제발. 그는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광경을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의사는 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황 전무님, 망상 증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나 미친 거 아니에요. 단지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의사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회복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단계라는 판단이었죠. 그날 밤 YL그룹 옥상.
그는 난간 앞에 섰어요. 높은 도시의 불빛이 눈앞에 펼쳐졌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왔죠. 그는 중얼였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그랬어.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입을 다문 그는 끝없이 울었어요. 발밑에서 흔들리는 도시의 불빛은 그에게 현실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이 바닥을 향해 점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이름을 되뇌듯 속삭였죠. 엄마, 아버지. 며칠 후 결국 그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강제인을 입원시켰던 그 병원이었어요. 병원 접수창구 앞 그는 종이 한 장을 쥐고 조용히 줄을 섰어요. 행정직원은 그를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그는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며 말했다고 해요. 저 좀 있게 해줘. 그리고 곧 안내된 병실 문이 닫히며 황기찬의 세상은 완전히 분리됐어요. 이젠 어디서도 그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어요. 병실 안, 황기찬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벽을 바라보며 손을 허공에 뻗었어요. 엄마, 아버지. 그 말만 반복했어요. 마치 그들이 손을 잡아줄 것처럼 그는 허공을 움켜쥐었죠. 시간 개념은 사라졌고 식사도 약도 모두 거절했어요. 간호사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장면만 남아 있었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떠밀던 그 순간이었어요. 황기찬의 정신병원 입원 소식은 결국 강제인의 귀에도 닿았어요. 보고서를 정리하던 그녀는 손끝을 멈춘 채 하늘을 올려다봤죠. 눈앞에 창밖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황기찬이 아니었고 이제는 말조차 걸 수 없는 세계에 있었죠. 기찬 씨. 그녀는 이름만 불러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하늘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최자영은 계약서를 가방 깊숙이 넣은 뒤 갤러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고요하게 울려 퍼졌고 벽에 걸린 그림들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캔버스 위의 색채는 변함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결국 모든 건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입꼬리를 올렸죠. 그림 속 인물들이 마치 그녀의 선택을 축복하는 듯 보였어요. 병원 중환자실 한쪽, 정순자의 병상엔 더 이상 기계음이 울리지 않았어요. 의료진은 상태의 지속적인 정지와 보호자 미확인 상태를 근거로 조용히 퇴원 절차를 진행했죠. 그녀의 물건은 작은 박스 하나에 담겨 병원 창고 한 구석으로 옮겨졌고 환자 기록엔 자연 회복 가능성 희박이라는 말만 남았어요. 한때 세상을 뒤흔든 존재였지만 그녀의 퇴장은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았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YL그룹 회장 실문엔 새로운 명패가 걸렸어요. 긴급 이사회에서 선임된 전문 CEO 대표가 책상에 앉았고 컴퓨터 로그인 화면엔 황기찬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인사팀은 인사기록부에서 그의 이름을 제거했고 경영기록과 이메일도 전산망에서 하나둘 삭제됐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과정이었지만 그 안엔 냉정한 단절이 담겨 있었죠. 누군가를 지워내는 일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진행됐어요. 강재인은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손끝을 모았어요. 손 위에 덮인 그림자처럼 마음속엔 깊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죠.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작은 조명등을 켜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 너무 멀리 가버렸네. 작게 중얼이며 두 팔을 가슴에 안은 그녀는 눈을 감았고 문득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온몸이 서늘하게 떨렸어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죠. 거실에 놓인 탁자 위 한참 전 마시다 남긴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강재인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고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기찬 씨, 당신이 사라지면 나도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고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병원엔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황기찬 환자 새벽 4시 이후 병실 이탈 확인. 현재 행방 미사입니다. 병원 측은 곧 경찰에 신고했고 의료 기록과 병원 CCTV가 동원됐지만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였어요. 침대 위엔 정리되지 않은 담요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은 병원 복도 끝 출입이 통제된 옥상 계단 앞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의 목적지를 알 수 없었죠. 황기찬은 병원 근처를 떠돌다가 결국 폐가처럼 버려진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이 깨지고 벽엔 곰팡이가 번진 그곳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고 햇살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그를 찾던 누군가가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말없이 그의 손을 이끌었어요. 그는 묻지도 않았고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손을 따라 어딘가로 조용히 걸어나갔어요. 마치 운명처럼요. 하루가 지나고 전국 뉴스에는 짧은 속보가 떴어요. YL그룹 황기찬 전 대표 정신병원 이탈 후 실종, 경찰 수색 중. 이 한 줄 자막이 방송화면 아래 흐를 때 사람들은 그저 스쳐가는 뉴스 중 하나로 넘겼어요. 몇몇은 불쌍하다 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대부분은 금세 채널을 돌렸고 기억은 그렇게 지워졌어요. 그의 이름은 점점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졌고 황기찬은 세상에서 한 조각 지워진 퍼즐처럼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해 바닷가 작은 마을. 오래된 절집 앞에 놓인 나무 의자 위엔 작은 종이 한 장이 남겨졌어요. 종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버지,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메모는 바닷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이내 푸르게 반짝이는 파도 소리에 묻혀갔어요.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가 거기 있었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말했어요.